네, 자산 시장의 동향 자세하게 점검하면서 특히나 원자재 시장은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동양증권의 이석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1월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인데 그렇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자산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11월 자산 시장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극심한 눈치 보기가 횡행한 한 달이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죠. 바로 그 미국의 재정절벽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웠기 때문인데요. 월 초에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지만은 갈수록 원만한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저하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과만 놓고 보면은 자산시장 성적은 의외로 차분한 모습이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11월 주요 자산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등한 자산도 없고 급락한 자산도 별로 없었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시아의 양강인 중국과 일본 증시의 상반된 성적인데요. 중국 상해 증시는 2009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는데 외국인 투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에게 의존해야 하는데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둔화에 대한 점점 그 내국인들이 주식 투자를 회피하는 것이 지속적 하락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좀 상승한 편인데요. 이는 엔화 약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차기 총리로 유력한 그 아베가 인플레이션 용인 정책을 천명하면서 엔화 약세를 가져왔는데요. 전통적으로 엔화 약세는 그 수출주들의 강세를 이끌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어떤 그 점에서 일본 증시 상승 역시 좀 일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 증시는 강보합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번 한 달 동안의 자산 시장의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 증시가 상승한 점, 그리고 중국의 상하 종합지수는 무려 2000선 아래로 떨어진 점이 눈에 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올 한 해를 먼저 되짚어 보자면은 금값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올해도 금값은 약 10% 정도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원자재 시장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연간 평균 금값도 소폭이나마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편에서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매년 고점을 돌파하던 금값이 올해는 작년 고점인 1900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금값 흐름에서 의미를 두어야 할 부분은 단순 상승률보다는 안전자산의 지위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안전자산의 주요 특징인 저위험, 저수익에 부합했다는 점인데요. 사실 지난 몇 년간 금값이 급등하면서 변동성 역시 증감에 따라서 금이 과연 안전자산인가에 대한 논란이 높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안전자산 성격이 강화된 측면이 높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나오고 있죠. 평균 금값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금값 변동성은 아주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의 금값 전망 역시 어둡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기존 금값의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물가 변동에 대한 해지, 그리고 금융위기에 대한 해지, 통화량 증가에 대한 해지 등 급만한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매입은 금값의 하락 리스크를 방어하는 대표적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만 해도 한국, 러시아 등에 이어서 브라질, 그동안 금 투자에 등한시했던 브라질마저 동참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금을 제외시킬 하등의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값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달러화의 가치일 겁니다. 달러화 약세 문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QE3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특별히 약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달러화의 앞으로의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지난 10년간 금융위기 그 이전과 이후 어느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 이론이 바로 달러 몰락에 대한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2000년대 이후부터 달러 몰락을 할 것이다. 그렇죠. 결국엔 예.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높았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기축통화로서의 효용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원자재 상품 수출국의 통화 다변화 정책 추구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가 올 것이다. 그리고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국가의 무역 불균형 심화가 또 달러 약세를 이끌 것이다. 이런 대표적인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근거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지요. 예. 우선 그 기축통화로서의 효용 가치 하락을 살펴보면은요. 2000년대 초반에 유로화의 완착과 함께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2009년에는 60% 초반까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그 유럽 재정 위기에서 점화된 금융 위기는 다시 달러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고요. 달러 비중은 증가 일로에 지금 다시 오고 있습니다. 경쟁 통화로서 유로화의 몰락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어디에서도 달러 가치 효용론은 찾아볼 수가 달러 가치 그 효용 가치 하락론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 원유 수출 대국 사우디를 비롯해서 여러 국들이 그 상품 수출 그 통화로서 달러를 좀 교체해야겠다. 예. 이런 그 의견들이 높았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그 최근에 달러가 다시 이제 기축 통화로서의 그 지위를 확보하면서 다시 달러 그 대체 통화로서의 이 중동 국가들의 의견은 많이 사그라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증가하던 중국의 무역 수지는 감소하고 있고요. 미국의 무역 수지는 증가하면서 미국의 그 무역 수지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은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 쪽에서의 미국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수입이 감소할 걸로 예상된다는 점도 향후에 미국 무역 수지 감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역시도 달러 가치의 몰락이라는 시나리오와는 좀 배치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예.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재정전력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미국의 그 재정 지출이 감소한다라고 봤을 때는 달러 가치의 상승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달러 가치 몰락과는 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달러화의 가치는 약세보다는 좀 강세 쪽을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는 달러 약세에 베팅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진정한 달러 약세로 간다고 한다면은 다시 이전과 같은 신흥국의 발전과 함께 어떤 슈퍼 사이클에 다시 재도래 뭐 이런 그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때 가서야 다시 달러 약세 시나리오가 힘을 얻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약세보다는 강세 쪽으로 기울 달러화 그리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라든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엔화 또 유로화 등 네. 이러한 주요 통화들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망을 해보자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엔화와 유로보다는 그 원화보다는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우선 그 가장 관심 있는 엔화와 달러의 상대적 강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엔화와 달러의 상대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미국의 국채금리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엔달러 그 지수와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4년 이후부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질수록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유지한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이는 그 직관적으로도 양국의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엔화의 매력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더 하락할 수 있다면은 엔화는 달러 대비 상대적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2012년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의 하락 추세가 거의 지금 바닥 수준에 들어선 것으로 인식되면서부터는 엔화 역시 더 이상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가 지금 0.8% 정도에 불과한데요. 두 국가의 물가 수준 차이 등을 고려해 보면은 스프레드의 추가 축소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원화 역시 엔화 대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 엔화는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이루어진 반면에 원화는 2008년 초와 비교하면 아직 한참 좀 뒤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통화 약세 정책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은
지난 그 10년간의 경제 성장과 비교해 보면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경쟁률도 한국이 쫓아가고 있다고 봤을 때는 한국의 원화 가치가 일본 엔화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향후에도 조금 더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그 달러 대비 원화 가치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강세를 이어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러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무역 수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무역 수지가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인해서 감소하는 구간에서 원화가 지속적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한 2013년 1분기, 한 2분기까지는 그 달러 대비 강세를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이렇게 동양증권의 이석진 연구위원과 함께 금값과 그리고 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통화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